옆집에 사는 그 사람은 여유롭게 지내는데 왜 나는 항상 노후가 불안할까? 그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노후 경제 현실은 놀랄 만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노인의 경우 약 3명 중 1명이 저축액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반면 4명 중 1명은 2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명 이상의 가구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략 4명 중 1명이 1,000만 원 미만의 저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다른 4명 중 1명은 2억 원 이상의 저축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명한 차이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넉넉한 노후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10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유로운 노후와 불안한 노후를 가르는 핵심 요인들, 노후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준비 방법, 그리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팁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대이든 60대이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주제의 도입부마다 일상에서 공감할 만한 상황극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 연금 수입의 차이. 이번 달도 통장을 보니 한숨부터 나오네. 프리랜서의 장점이야. 이것저것 떼이지 않고 수입이 들어오는 거지만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냈으니 나름 괜찮을 거라 믿었거든. 자유롭게 살아온 삶에 후회는 없는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이게 한 달치라니 말이 돼. 들은 것과 너무 다르잖아.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연금 수입의 규모 차이다. 결국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은 연금이다. 이 연금이 충분한가에 따라 매달의 안정감과 여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나뉜다. 자영업자나 전업주부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납입을 성실히 해도 월 최대 약 70만 원, 연간 약 8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반면 직장인이나 공무원, 가입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필수퇴직연금 체계에서는 소득과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등 연금 통합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130만 원이며 부부가 각각 평균적인 연금액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성은 평균 약 150만 원, 여성은 약 100만 원 정도로 부부 합산 시 약 250만 원에서 260만 원가량이 된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금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매달 고정 지출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겁고 예상보다 적은 수령액에 당황하기 쉽다. 국민연금만 받거나 가입 기간이 짧았던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연금 수입의 차이는 노후의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둘, 추가 연금 수단의 유무. 우리 회사는 워낙 급여가 낮아서 연금만 가지고는 매달 빠듯하게 살아야 하잖아. 그런데 정 과장은 개인연금까지 들어놨다며 요즘 여유 있어 보이더라. 다음 달엔 아내랑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한 번쯤은 쉬어야지.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추가 연금 수단의 유무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보완적인 수단을 함께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국민연금 한 해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성실하게 납입해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다른 수단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월 50만 원씩 추가로 수령한다면 연간으로는 600만 원이 더 생기는 셈이다. 이는 생활비를 보완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또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국민연금 수령을 일부러 미뤄 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 시기 이후로 받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제도에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했다가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는가의 여부가 부유한 노후와 궁핍한 노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다. 셋, 연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번 달은 좀 과소비했나 싶기도 하네. 뭐 다음 달엔 좀 줄이면 되겠지. 근데 그런 말로 넘길 수 있는 것도 젊을 때 얘기지. 이제는 다음 달 용돈부터 반으로 줄여야겠다니까. 그래, 알았어요.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생활비를 연금 수입 안에서 충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신의 수입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월마다 나오는 연금 수입만으로도 대부분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소비를 조절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해야만 현역 시절에 모아둔 소중한 노후 자금을 손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 병원비나 장기 요양비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노후 생활이 빠듯한 분들은 월 지출이 연금 수입을 넘어서며 매달 고정적인 적자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 무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약 200만 원, 단독 고령자의 경우 약 12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부족한 상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으로도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비 수준을 과소평가하거나 은퇴 전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수입은 줄었는데도 백화점 명품 외식, 고급 가전 구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노후 자산은 금세 바닥나기 마련이다. 여기에 최근의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사정은 더욱 심각해진다. 식료품, 수도세, 전기세 같은 기본 생활비는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앞으로의 평균 지출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유 있는 노후를 살아가는 분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염두에 두고 자산을 설계하고 보유 자산 중 일부를 물가 연동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거나 주기적으로 가계 수지를 점검하며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지출 관리와 사전 준비가 필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우선은 고정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매달 빠져나가는 주거비,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등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보험 상품을 재조정하고 스마트폰 요금제를 실사용에 맞게 바꾸거나 전기가스 절약을 생활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생각보다 줄일 수 있는 항목은 꽤 많은 법이다. 다음으로는 메리트 소비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소비에는 아낌없이 쓰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소소한 취미활동 같은 삶의 질을 지키는 부분에는
충분히 투자하되 불필요한 쇼핑이나 과도한 외식은 절제하는 시기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비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몇 년 뒤를 내다본 큰 소비 계획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다거나 오래된 주방 리모델링 차량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기와 예상 비용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미리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흥적으로 움직이면 결국 뒤늦게 후회하게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연금으로 그럭저럭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노후는 길다. 그런 만큼 소비 관리에 실패하면 뒤늦게 힘든 시기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예측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다. 넷. 연금 외 수입원이 있는가? 아니, 우리 같은 데서 같이 일했는데 넌 왜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냐? 뭐 따로 하는 거라도 있냐? 별건 아니고 부모님이 남기신 경기도 단독주택에서 월세 조금 들어오는 게 있어. 조금이라니 그게 내 연금보다 많은 거 아니야. 네 번째 차이는 바로 연금 외에 또 다른 수입원이 있는지 여부다. 노후의 주 수입이 연금 하나뿐이라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대체로 연금 외에도 무언가의 수입을 함께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 몇 회라도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안정적인 노후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일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은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생활비 적자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행이나 여가 활동 같은 여유로운 소비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연금 외에 월 50만 원 정도 파트타임 수입이 있다면 1년에 6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긴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크다. 또 요즘에는 일이라는 것이 꼭 전일제가 아니어도 된다. 주에 이틀이나 사흘 하루 몇 시간만 근무해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리고 일부분들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 즉 불로소득을 노후의 안정자산으로 만들어 두기도 한다. 예를 들면 상속받은 주택을 세놓아서 월세를 받거나 주식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런 수입은 나이 체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특히 강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을 겪는 많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연금 외의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의 약 70%는 전체 소득의 80% 이상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나머지 30%만이 연금 외의 수입을 갖고 있는 셈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이 소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연금 외에 또 다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노후 생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단 한 줄기의 수입이더라도 그것이 노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어준다. 5. 충분한 노후 자금을 준비했는가? 야, 요즘 기사 보니까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이 2억 원 넘는다더라. 우리처럼 손에 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냐? 걱정 마. 그건 일부 부자들이 평균을 끌어올린 거고 실제 중간값은 훨씬 낮대. 아 그래, 그러면 조금 안심되긴 하네. 그런데 그 중간값은 얼마나 되는데 대충 보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것도 우리한텐 벅차다. 그치? 5번째 차이는 바로 충분한 노후 자금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은퇴 시점에 얼마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노후 삶의 선택지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자산이 많을수록 마음의 여유도 대응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대부분 현역 시절부터 계획적으로 저축과 자산 관리를 해온 경우가 많다. 실제로 몇 년 전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30년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약 2억 원가량 부족하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이른바 노후 2억 원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이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 내 경우엔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노후 설계는 시작되는 것이다. 반면 노후 자산이 부족한 분들은 연금 외에 별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얼마를 준비하고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2억 1천만 원이지만 이를 작은 수치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의 중간값, 즉 중위값은 약 1억 6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극소수의 자산가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부분의 노년 가구는 생각보다 적은 자산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노후 자산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넉넉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퇴직 시점에 이미 충분한 자산을 마련해 두었고 만약 생활비가 부족해지더라도 수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 반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정년을 맞이한 분들은 빠르게 빈곤 노후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 퇴직금도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선 예시에서처럼 매달 적자가 반복되면 결국 수천만 원 단위의 예비자금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결국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자산을 계획적으로 쌓아가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안정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결과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6. 절약 습관과 소비 통제의 차이 봐봐. 이번에 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 좀 봐. 이게 바로 노후의 마법이지. 너 그 열정 현역 때 가계부에 쏟았으면 지금쯤 포인트 따위 신경 안 쓰고 살았을걸. 6번째 차이는 바로 절약 습관과 소비를 통제하는 능력에서 갈린다. 평소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가계를 어떤 태도로 관리해왔는지가 결국 노후 생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을 때부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절약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혀왔다. 수입에 맞는 생활을 지켜왔고 크지는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알고 있다. 또 불필요한 소비를 알아서 잘 줄이는 생활 스킬이 몸에 배어있는 경우도 많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자금의 여유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후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현역 시절 소득이 많았더라도 저축은 나중에 하지 뭐하며 미루기 일쑤였고 외식이나 취미생활에 돈을 과하게 쓰는 습관이 있었다. 이런 소비 성향이 굳어지면 퇴직 후 수입이 줄어도 소비 패턴은 그대로 남아있어 지출을 줄이기 힘들다. 백화점 VIP, 혜택 커피 한 잔 가격에 대한 감각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연금이 나오고 퇴직금이 있어도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입이 많았는가 보다 꾸준히 절약하는 습관을 들였는가에 달려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입에 맞춰 균형 잡힌 소비를 해온 사람이야말로 노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눈에 띄지 않는 이 절약 습관의 차이가 결국 부유한 노후와 불안한 노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된다. 7.
노후를 대하는 마음가짐의 차이. 나 말이야 은퇴하면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할 거야. 인생 한 번뿐인데 제대로 즐겨야지. 멋진 꿈이네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부터 먼저 보시는 건 어때요? 7번째 차이는 노후를 바라보는 마음가짐. 다시 말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다. 어떻게 살아야 만족스러운 노후라고 느끼는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선택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쉽게 말해 노후에는 이 정도는 누려야 한다는 이상적인 기준을 강하게 고수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맞는 방식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쉬운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노후 이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같은 생각으로 계획 없이 소비와 활동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 균형 감각이 탁월하다. 물론 이들도 취미나 여행을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신이 감당 가능한 예산 안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후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도 미리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숙소와 일정을 조율하며 돈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래서 생활비를 무리하게 침범하지 않는다. 이들이 말하는 즐긴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면서도 부담 없는 방식으로 누리는 것이다. 반면 노후가 되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경우도 많다. 특히 현역 시절 내내 참고 절약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누려도 되잖아 라는 심리로 한 번의 소비 패턴을 바꿔버리기도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산 계획 없이 과도한 지출을 해버리면 모아놓은 자산이 순식간에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줄이려고 해도 이미 익숙해진 소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결국 부유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과 지킬 수 있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형편 안에서 즐길 줄 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불안정한 노후로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현실보다 이상을 앞서다 보니 소비가 끝없이 커지고 삶의 질은 오히려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노후를 바라보는 태도 단지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차이가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8. 퇴직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를 가른다. 하하, 결국 샀어. 퇴직금으로 평생 꿈이었던 고급 세단 한 대 뽑았지. 이제 노후 드라이브는 완벽해. 아, 아직 아내한테는 비밀이야. 뭐라고요? 당신 그 차 대체 뭐예요? 내가 퇴직금은 노후 생활자금으로 남겨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8번째 차이는 바로 퇴직금 사용 방식의 차이다. 퇴직금은 직장마다 근속 연수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억 단위로 받는 경우도 있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돈이 손에 들어오니 누구나 마음이 붕뜨기 마련이다. 이제 좀 즐기자. 고생했으니 한 번쯤은 하는 마음으로 크루즈 여행, 외제차, 고급 가전 등의 지출이 몰리는 일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바로 이 퇴직금의 쓰임새가 부유한 노후와 불안한 노후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갈림길이 된다.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은 퇴직금을 앞으로의 노후 생활 전체를 지탱할 중요한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퇴직하자마자 씀씀이가 커져버리는 사람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고생한 인생의 보상으로 일부 금액을 즐겁게 쓰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전부를 짧은 기간 안에 써버린다면 남은 수십 년의 노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퇴직금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계획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보통 3가지 정도로 나누어 활용한다. 일부는 예금 등 안정적인 형태로 보관하고, 일부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분산 투자에 배분한다. 또 일부는 예상 의료비나 요양비 혹은 생활비로 따로 떼어두고 장기적으로 관리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퇴직금을 우선 상환에 쓰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 절대 손대지 않는 비상자금도 마련해둔다. 이처럼 퇴직금을 여러 목적에 맞게 나누고 분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유한 노후를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반면 퇴직 직후 한 번에 목돈을 써버리는 사람은 그 이후 생활비가 빠르게 바닥나기 쉽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바로 그 마음이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안정된 노후를 맞을 수 있고, 반대로 고달픈 노년을 부를 수도 있다. 퇴직금은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전략이 필요한 중요한 전환점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 9. 주거비 부담과 자가 여부의 차이. 넌 집이라도 있으니까 좋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월세 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그 집 대출 갚는 것도 75살까지야. 요즘엔 욕실 공사하느라 3천만 원이 그냥 날아갔어. 9번째 차이는 바로 주거비 부담과 자가 여부의 차이다. 노후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적지 않기에 이 부분의 차이가 전체적인 노후의 안정감을 크게 가른다. 부유한 노후를 맞이한 분들은 대부분 자신 명의의 집이 있고 은퇴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큰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의 부담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훨씬 커진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이 없다는 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도감까지 안겨주는 요소다. 반면 은퇴 후에도 계속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하는 분들은 그 부담이 평생 따라붙는다.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수백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한다면 아무리 알뜰하게 살아도 지출은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은 노후 재정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자가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하면 그 이후에도 매달 대출 상환이 이어지게 되니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더 이상 넓은 집은 필요 없게 되는데 여전히 큰 평수의 집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만큼 고정지출도 많아진다. 예를 들면 고정자산세, 수도세, 난방비, 수리비 등 집이 크면 클수록 지출도 같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유한 노후를 계획한 분들은 시기를 봐가며 집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이나 교통과 의료가 편리한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는 등의 유연한 판단을 한다. 또한 집의 노후화에 대비해 욕실 보일러 전기 설비 등 주요 부분은 퇴직 전부터 차근차근 점검하고 교체해두는 분도 많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수리를 피하기 위한 계획적인 유지관리는 집의 가치도 지키고 향후 지출도 분산시켜주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은 이러한 주거 계획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입주를 결정하다 보니 몇 년 후 임대료가 오르거나 유지비가 급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주거에 대한 선택은 단순히 사는 곳을 정하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노후의 경제 안정성 전체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지금의 집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집이 미래에도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건강, 의료, 요양 대비의 차이. 배는 고픈데 시간도 없고 뭐 한 끼쯤 굶어도 괜찮겠지. 어차피 식비도 아끼고 운동도 될 거 아냐. 그때 건강 너무 과신한 거였어. 그렇게 대충 먹고 넘겼던 게 지금 이 병원비로 돌아올 줄이야. 10번째 차이는 바로 건강관리와 의료 요양에 대한 대비의 차이다. 얼핏 보기엔 돈 문제와 건강 문제는 전혀 별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노년기에는 이 둘이 밀접하게 얽혀 있고 때로는 노후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되기도 한다. 건강 수명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이 길수록 의료비,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일상에서도 더 많은 자율성과 활력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를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역시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은퇴 이전부터 건강관리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는 것이다. 과식과 편식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고 매일 걷기나 라디오 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러한 습관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을 막아주고 결과적으로 큰 병원비를 줄이는 지름길이 된다. 건강을 잘 유지하면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 등으로 소득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야말로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시점이다. 단순히 아프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삶의 질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노후 빈곤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젊을 때의 무심함이 결국 뒤늦은 대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식사를 건너뛰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하다가 중년 이후에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그때부터는 약값과 진료비가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한다. 게다가 일정 이상 증상이 악화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한국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존재하며 특히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도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달 몇십만 원 단위의 지출이 꾸준히 발생한다. 노후 소득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러한 의료 요양비 지출은 곧장 가게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응급 상황에 대비한 생활 안전망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단순한 병이 중병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돌보는 것이다. 결국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후 재정과 직결된 경제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지금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지탱할 커다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오늘은 여유로운 노후와 궁핍한 노후를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루라도 빨리 나에게 맞는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미리 그려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핵심은 아는 순간부터 바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차근차근 쌓아가며 경제적 불안을 걷어내고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함께 준비하여 나가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